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군사안보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전작권 전환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말이죠, 지금 빠르면 내년에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전작권 전환은 있을 수 없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군 사성장군이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건에 맞아야 된다. 예,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들은 여건이 안 됐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무조건하고 지금 내년쯤에는 지금 빠르면 늦더라도 2028년도에는 가꾸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미 양군 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차관이 말이죠, 엄중하게 지금 경고문을 내놨는데요. 자, 한국을 비롯한 이제 일부 지금 이제 중견 강대국들이 말하자면 미국을 빼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미국과의 연합 구조, 동맹 관계, 이것이 이제 큰 우산이라고 본다면 작은 우산들 여러 개 이제 펴놓은 거,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호주, 또 일본과 호주 등등,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 입장문을 내왔어요. 예,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은 모든 군사력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런 미국을 빼고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을 빼놓고는 다 조그마하게 보잖아요. 예,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어떤 이 안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가장 강한 경고 성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국방부 차관이지만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갖다가 국방부 차관이 혼자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장관과 트럼프의 승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 국방 안보의 큰 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간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노동부 장관, 자, 이재명이가 지금 노동부 장관한테 쩔쩔매는 것 같아요. 예. 자, 뭐냐? 지금 말이죠,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동쟁의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말이죠, 노란봉투법 위에는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 여건과 관련된 거가, 순수 노동 문제와 관련된 것만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서는 사업상의 중요한 경영 관련 사항도 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그런 이제 모호하게 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지금 만드는 모든 악법을 보면은요, 모호하게 만들어요. 모호하게 만들었다가는 이연령, 비연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공소기각. 기존에 이제 법으로다가 6개가 되어 있는데, 공소기각, 이 사연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거기다가 2개를 집어넣는데, 거기서도 애매모호한 말을 썼잖아요. 예.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는 경우. 뭘 현저히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뭘 현저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 뭘 중대하게 보느냐요. 이런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그 이유는 뭐예요? 법은 만들어야 되겠고, 사실상 기존 법에 만들기에는 이미 다 충분한데도 새롭게 추가시키려고 하니까 쓸 말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성의 원칙. 야, 이런 인간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동쟁의를 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의 결정은 뭘로, 지금 어떤 사항들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예, 여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노동쟁의. 예,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을 갖다가 경영상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아라. 시행령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안 만들고 그냥 노동부 그냥 일반 지침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놓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법률적 효력이 다른 겁니다. 예, 시행령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반면에 그냥 행정규칙은요, 법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그 이재명이가 그 이제 시행령 같은 걸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노동장관에 볼 때. 아이고, 이재명 너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지지 없으면 너도 무너져. 알았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용자 판단.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해석 문제를 두고 지금 노동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주 측에 갈등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적당히 규칙으로만 규칙으로 관리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들이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합법적 노동쟁의를 볼 것이냐. 이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령으로다 이거는 좀 잘 좀 만들어 봐라라고 했더니 시행령에다는 듣지 않고 기존의 행정 지침만 보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요, 법적 구성력이 있는 기준 대신에는 좀 노동부가 편하게 행정 해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면 노란봉투법은요, 기존 노조법보다도 노동쟁의 범위를 크게 넓혀놨어요. 기존에는 이제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해고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조건 중심이었다면은 개정법 중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해놨어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러니까 이제 사측의 경영권을 갖다 침해한다. 그래서 재계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반대를 했습니까? 예. 여기는 이 얘기는요, 귀하다 되면 귀걸이, 코다 되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그러면 우리 경영 못하겠다. 해외로 공장 가지고 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포괄적이야. 예를 들어서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투자 계획을 세운다든가, 사업 재편을 한다든가, 성과급 구조를 바꾼다든가, 생산 라인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노동계 측에서는요, 민노총이나 지금 한국노총 이거 당연히 파업 대상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다가 800조 찍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그거는 과정해야 돼. 이렇게 삼성 노조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노조는요, 광주 반도체 투자도 근로 조건에 영향이 있으니 이거는 당연히 교섭 대상, 쟁의 대상이 된다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 투자 결정 그 자체는 순수 경영권의 영역이야. 이렇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맨날 벌어지니까 시행령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노동부는 아니올시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예고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탄력적으로 설명하려면 지침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법적 월권 논란을 우려한 측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재명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란봉투법에는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우임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임도 정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침만 고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 신규 투자 결정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딱 좋은데, 예, 이런 걸 만약에 넣으면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시행령을 만들면 우위법 시비에 위험성이 있고 안 만들면 현장 혼란이 지속된다. 이런 딜레마에 놓인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침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지침으로 돌아선다고 뭐 이런 논란이 없어지나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지침은요, 노동부 내부의 참고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해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노동위가 따를 의무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규적 효력이 있고 행정사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구조에서는요, 노사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을 보면 노조가 폭넓게 쟁의권을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위하고 법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판례가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용자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노란복도부의 또 다른 핵심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조항 때문에 원청,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하청 구조 상단 기업 등이 교섭 책임을 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요 기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연자성 판단 신청만 458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기준 혼란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요, 사실상 단순한 노동행정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확대 문제, 경영권 보호 사이에 노동권 확대와 경영권 보호 사이에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요, 노란봉투법을 노동권 강화의 핵심 입법으로 추진했지만은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하위 규정 위임이 부족하고 시행령으로 보완하기도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향후 몇 년간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학업시 판례, 대법원 판단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태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보 문제, 훈련 축소 문제, 그리고 이제 한미 군 당국 간의 충돌 문제, 그리고 미 국방장관의 경고 입장, 요런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지금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내주부터 을지 연습이 있잖아요. 야외 기동 훈련이요, 44건에서 14건으로 역대 최저치로 쪼그라들었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이게 현재 이재명 정권의 지금 안보 훈련관. 예, 자, 이거, 왜냐면 지금 북한이 제일 싫은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쉽게 얘기해서 잘 보이려고, 밉보이지 않으려고. 왜? 김정은이 한번 만나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번 훈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훈련 숫자의 감소 문제가 아니고 한기 연합방위의 구조와 전작권 전환 전략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보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주냐? 2025년 울지 프리덤, 울지 연습의 경우에는 총 44건. 그래서 이제 기간 내 22건, 이후에는 분산 훈련 실시가 22건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요, 44건을 갖다가 14건으로 줄여요. 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상반기 이 훈련도 50일에서 22건으로 급감 집행과 있습니다. 후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야, 자, 그래서 군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줄여도 아무 문제 없어. 왜? 연중 분상 실시하니까. 그리고 중대급 훈련을 대대급에 통합해서 하니까. 그리고 시나리오 연계 필수 훈련 중심으로 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훈련의 총량만 유지하는 거하고 그 을지 프리덤, 훈련 기간의 집중도를 지금 축소하는 거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인데 연합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대규모의 연동성, 실시간 통합주의, 그 다음에 전시 상황의 재현 능력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논란이 이제 크게 번지는 이 분야, 이제 세 군데서 번지게 되는데 하나는 전작권 전환과 역행되는 거죠.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하면은 연합작전 수의 능력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의 야외 기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훈련이 줄어버리니까 검증 기회가 감소하고 능력 확보 없이 전환만 선도하고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인식차가 커요. 상반기 자유방패 이 훈련에서 한국 측이 야외 훈련의 취소 요구를 강하게 했고, 그래서 연합훈련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입장까지, 그런 신호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작권 전환과 역행되고 한미 간의 인식 차가 크게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 메시지는 약화된다. 자, 그래서 공동 발표를 해서 북한이나 위협 또는 도발 이런 표현 자체를 삭제했고요. 군사훈련 플러스 메시지 모두 로우 프로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억지력의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참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합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 특히 말이죠. 지금 이번 프리덤 훈련에서 전시 전환 시나리오 이 검증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축소하다 보면은 동맹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 메시지도 줄어들고 전자권 전환의 정당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 상황에서는요, 지상군의 기동이라든가 공군, 해군, 미군 충원 전력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 전장에서는요, 전쟁 상황에서는 이거를 연중 쪽에서 훈련하면 부분 숙달되지만은 통합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검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대북 자극을 최소화하고 전자권 전환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정치 전략적인 선택이 반영된 구조적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얘기냐 바르냐 이겁니다. 지금같이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자극을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맞춰서 전자권을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도 잘못 설정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말이죠. 을지 프리덤 연습 때 전자권 전환 검증 문제를 두고서 보도문에서 한미 간에 엇갈린 부분이 상당하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보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보도문, 문구 조율 실패 수준이 아니라 전자권의 전환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정치 국방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건 기반 원칙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 기반, conditions based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에 기반한 원칙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 자, 그래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요. 전자권 전환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잖아요. 미래연합사 체계가 실제 전쟁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 단계는 세 단계예요. 첫째는 IOC 기본 운용 능력. 자, 초기 지침, 초기 지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OC 완전 운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면전 수준의 지휘 통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완전 임무 수행 등이 되는데, 이거는요, 실전 수준의 완전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금 FOC 두 번째 단계의 완전 운영 능력.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이 FOC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말 한미안보 협의회의 SCM에서 전자권 전환 시점의 X연도까지 도출하는 구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이렇게 이제 완전 운영 능력 검증과 지금 검증 추진하고 검증 완료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번 공동 보도문에서 한국 측이 원했던 것은 검증 관련 문구가 빠진 것도 그 연장성이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신중하냐? 예, 전자권 전환이 단순히 한국군 자존심 문제만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 군사구조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특히 미국이 보는 핵심 변수는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중국 견제 전략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환, 그 다음에 한국 간의 정보 감시 정찰, 그리고 전략자산 연동 능력, 비증원 전력 전개 시의 지휘체계 안정성, 전시 연합 지휘 시 실시간 의사결정 구조, 즉 미국은요, 형식적 일정보다도 실제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주한미군 측의 완전 운영 검증 단계 내포시는 연말 SCM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손을 긋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말이죠, 연내 완료 분위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말이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왜 이렇게 신중하느냐?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 보는 핵심 변수는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두 번째는 중국 견제 전략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세 번째는 한국군의 ISR, 즉 정보 감시 정찰, 그리고 전략자산 연동 능력을 키우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 증원전력 전개 시에는 지휘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전시연합제의 시에는 실시간 의사결정 구조를 공개해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처해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작권 전환 자체를 둘러싼 갈등이라기보다는 속도와 조건에 대한 한미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사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환 목표를 위해서 일정 관리를 강조하고 미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군 실무 차원에서는 FOC를 어디까지 공식 인정할지 신중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지금 전 의원은요, 이런 문제와 관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차관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를 찾아서 연설을 했어요.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를 찾아서 연설했는데 이 연설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경고문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번 국방장관의 발언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시아가 최우선이다. 자, 국방장관이 미국은 아시아가 최우선이다. 이렇지만은, 중경국 간의 동맹에 대해서 이거는 망상이다. 공개적인 경고를 창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아시아 중시 선언이 아니라 트럼프 2기 안보 전략의 핵심 방향을 압축해서 보여준 발언으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메시지가 매우 선명한 겁니다. 미국의 최우선 전장은 유럽도 중동도 아닌 인도 태평양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제1 도련선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 미국을 배제한 중경국 간의 안보 협력은 용납하지 않는다. 예,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이 왜 나왔냐면 배경은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요,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군사력 소모 논란입니다. 미국은 중동 작전 과정에서 미사일, 방공체계, 정밀 유도무기 제어 감소 문제가 부각이 됐고,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동시에 여러 전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의문이 커졌어요. 둘째는 아시아 중경국들의 독자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최근 몇 년간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 한국,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다층 안보 협력 체제를 확대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일본, 필리핀 간의 안보 협력, 한미일 외 별도의 한일, 그리고 한호주 협력, 예. 그 다음에는 오커스 확대 논의, 그 다음에 미군 개입 없이도 가능한지 지역 발산소, 방산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보하는 거. 남중 국계에서 공조를 증가되는 거. 콜비는 이런 흐름이 미국 보안 수준이면 괜찮지만은 미국 대체 방향으로 가는 순간 전략적 위험이 되는 것이다. 경고하고 나섰고요. 중명국 동맹은 그래서 망상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은 오직 미국뿐이다. 예. 그래서 문서 협력이라든가 외교 협의체라든가 선언적 연대만으로 중국을 막을 수는 없다. 실제 전쟁 억제력은 미군의 실전 전력과 핵 우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유럽식 전략자리 본 개념의 아시아를 1990년대에 맞게 제대로 이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억지력은, 미국의 핵 자산, 그렇죠? 고단의 핵 자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천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말이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그래서 이게 유럽식 전략 자율성 개념이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전쟁 억지력은 미군의 실전 전략과 핵 우산에서 나온다. 요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신호인데,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 유지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대중관계를 관리하고 중경국 외교를 확대하고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확대 나간다. 그러면서 독자 방산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골비의 논리는요. 양다식 전략은 안 된다. 이런 결론적 경고라고 봐요. 특히 트럼프 진영의 안보관은요. 동맹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미국 전략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중국 견제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성향이 강해요. 따라서 향후 한국에는요. 방위비 압박, 대만 유사시의 역할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확대 요구, 그리고 국방비 증액 압박을 동시에 가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제 골비 차관이 언급한 제1도련선은요, 중국 해군을 태평양 내부에 가두는 이런 핵심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뭔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선이 제1도련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쓰고 미사일 배치 문제, 그리고 해상 봉쇄 문제, 연합기동 훈련 문제는 중국 지금 그런 문제는요.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골비 차관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맹의 성격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다. 과거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지금의 미국,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 미국 전략에 직접 참여하라. 그리고 중국 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에서 함께 싸우는 동맹으로 동맹의 성격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댓글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